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민법 제7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먼저 이 756조의 규정을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56조에 보면요,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다라고 하는 제목 하에서, 제1항에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항에서는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피용자 등이 이 사무집행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손해를 가하게 된 경우, 그럴 때는 사용자가 이렇게 책임을 져라.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그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있어 가지고 주의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든지 주의 의무 다 했더라도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밖에 될 수 없었다라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뭐 그런 내용들을 입증하게 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제 책임을 결국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피용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이 방금 살펴봤던 756조의 규정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용자 책임과 관련된 규정들은 다른 나라의 입법 내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히 프랑스 민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런 사용자 책임을 무과실 책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요, 민법 1384조 5항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영미 쪽 불법행위, 영미 불법행위법 쪽에서는 이것은 뭐 일종의 어떤 대위 책임이다라고 이론 구성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소위 말하는 엄격 책임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무거운 책임, 다시 말해서 우리식의 무과실 책임과 유사한 어떤 그런 책임을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독일 민법 831조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고, 스위스 채무법 55조라든지 일본 민법 715조에서도 이런 사용자 책임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독일 민법, 스위스 민법, 일본 민법,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 책임 자체를 그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있어서 사용자가 과책이 없는 경우, 뭐 그럴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 뭐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소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사용자 책임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먼저 또 사실은 논의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규정 내용을 살피게 되면, 어쨌든 피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가지고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대해서 책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뭐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규정을 놓고도 이게 뭐 과실 책임이냐 또는 뭐 무과실 책임이냐, 아니면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의 중간에 있는 그런 중간 책임이냐 뭐라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특히 우리 756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자기가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했다 하더라도 피용자에게 총국적으로 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과연 이게 사용자가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한, 자기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진 결과를 규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파악하기 힘들겠죠. 따라서 어떤 그런 점들을 강조하는 견해는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실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또 완전 무과실 책임도 아니니까 중간 책임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요, 어쨌든 자기가 사용자가 선임 감독상 잘못이 있으니까 책임지는 것 아니냐라는 점을 강조하는 견해는 여전히
사용자 책임도 과실 책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논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일반적인 어떤 이해의 태도에 따르게 될 경우에는 이 사용자 책임은 중간 책임이다라고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법적 성질 논쟁과 관련해서 또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이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어떤, 책임, 다시 말해서 자기 책임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소위 말하는 대위 책임인가? 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사용자는 피용자의 어떤 선임 감독에 있어서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형국이니까 결국은 이건 자기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피용자한테 구상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라면 이건 대위 책임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판례의 태도를 따르게 될 경우에는 판례 자체가 이게 뭐 자기 책임, 사용자 책임을 자기 책임으로 봤다 또는 뭐 대위 책임으로 봤다 이렇게 단정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마치 그 자기 책임, 사용자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이유를 설시해 놓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마치 그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그 이유를 설시해 놓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학설상으로도 이게 그 사용자 책임이 자기 책임이냐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이냐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그 근거는 뭘까? 왜 이런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말하는 것도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요. 사실은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일반인의 어떤 법감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어쨌든 사무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니까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어떤 이런 사용자 책임의 인정 근거와 관련해 가지고도 입장이 뭐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어떤 그 인정 근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인정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소위 말하는 보상 책임설이라는 게 있어요. 보상 책임설. 이 보상 책임설은 이익이 있는 곳에 손해도 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기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으니까 따라서 그런 기업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보상 책임설이 주된 어떤 논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위험 책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위험 책임설이 있는데 요거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떤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 그런 경우에는 그 위험원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위험원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위험 책임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일본 쪽에서 좀 주장되는 견해이긴 합니다만은 이 기업 책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 책임설. 우리가 아마 그 다음 시간쯤에 이 공작물 책임 등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쨌든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인적 설비가 있고 물적 설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피용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무집행 과정에서 손해를 주게 된 것, 이거는 인적 설비상의 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따라서 뭐 이런 그런 어떤 인적 설비, 물적 설비 이외에 인적 설비에 대해서도 기업이 책임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따라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뭐 각각의 논거들 타당성은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뭐 좀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그 설명에 의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어떤 사용자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보상 책임설 또는 뭐 위험 책임설을 중심으로 해서 근거를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주장들이 유력하고요. 그리고 우리 판례 입장에서도 주로 이제 이 보상 책임설, 물론 뭐 위험 책임설에 입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판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보상 책임설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판단하는 그런 사례들도 다수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례들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승용차를, 자신이 소유하는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영업용으로 이렇게 그 임대를 합니다. 자, 그런 경우, 그 소유자에게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판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의를 대여한 사람, 명의를 대여한 사람은 실제로 그 명의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그 사업 집행자의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 그런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어떤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매매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명의 이전 자체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걸 운행하는 사람은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실제 운행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실제로 그 운행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례들이 있는데,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뭐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면서 평가하면서 뭐 그런 판례들은 뭐 일종의 어떤 그 보상 책임설에 입각한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익을 받는 사람이 직접 이익이 창출되기 위해서 발생하는 위험 또는 손해에 대해 가지고도 책임을 지는 건 아니냐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사례들은 보상 책임설에 입각한 그런 어떤 사례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용자 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립 요건인데요. 요것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서 타인을 사용할 것. 자, 이것을 제일 먼저 요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용할 것, 요 말이 나오는데요. 요 말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관계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사용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건데, 통상 이 사용관계가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지휘 감독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 지휘 감독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통상 우리가 지휘 감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약편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전형계약의 일유형으로서 고용관계에 있을 때,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휘 감독의 관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어떤 지휘 감독의 관계가 있는 경우, 뭐 그럴 경우에 사용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지휘 감독의 관계, 사용관계라고 하는 게 반드시 뭐 계약 관계의 기초에서 이런 게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이름 자체도 설사 계약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유형 자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사용 관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휘 감독의 관계만 존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관계만 있으면 계약 관계가 있다 없다를 불문하고, 또는 계약 관계의 유형을 불문하고, 또는 뭐 그 계약 관계가 일시적인 것이든 계속적인 것이든 이런 것도 불문하고 어쨌든 사용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인데,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반드시 고용 관계에만 인정되는, 고용 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뭐 어떤 사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말로 우리가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무라고 하는 게 또 이게 반드시 이게 뭐 영리적인 것일 필요도 없어요. 비영리적인 것일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 계속적인 거 불문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사용관계와 관련된 어떤 연장선상에서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쨌든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타인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그 일을 갖다가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그게 계약관계에 있을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 감독의 관계만 있으면 된다는 것, 뭐 그 점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사용 관계에 있다 없다 요거 판단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쉽지 않은 뭐 그런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들을 좀 구체화할 필요들이 있는데요. 동업 관계에 있는 사람, 동업자 상호 간에도 사용 관계가 있을 수 있느냐? 뭐 사실 동업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서로 협력해야 되는 관계인 것이고, 이게 뭐 사용 관계다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동업이다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그 당사자 간의 내부 관계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지휘를 하고 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독을 하는 어떤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지휘를 한 사람, 감독을 한 사람, 이 사람도 사용자의 어떤 입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유사한 사례로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휘 감독 또는 뭐 그 사용 관계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조금 전에도 여러분께 중요한 어떤 그 구별 기준으로서 실질적인 어떤 지휘 감독 관계 이걸 말씀드렸는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사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의료 행위를 이렇게 받으러 갈 때 보통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뭐 전문 자격증을 가진 의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잘못했다라고 했었을 때 비록 그 의사하고 병원 간의 관계 자체가 이걸 뭐 단순 고용 관계라고 단정 짓기도 힘들죠. 그렇다고 위임 관계라 단정 짓기도 힘들 것이고요. 뭐 어쨌든 뭐 계약 관계 자체가 그 개별적인 어떤 그 병원과 의사 상호 간의 어떤 관계를 놓고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병원과 의사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병원과 의사의 계약 관계의 어떤 그 성질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어떤 전문직 종사자라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어떤 이런 관계다라고 한다면 그 계약의 그 이름 자체는 또 성질 자체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잘못해서 환자가 다치게 손해를 입었다라고 할 경우 병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통상은 보통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병원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결국은 의사하고 병원하고가 의사하고 환자하고가 당사자 관계는 아니죠. 당사자 관계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 의사 같은 경우는 전문 직업인이기는 합니다만은 병원의 어떤 사무를 처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무 수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입힌 어떤 이런 경우이니까 당연히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사용자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아주 예외적으로 뭐 어떤 전문직 종사자 자체가 일을 갖다가 이렇게 맡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관계이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일을 맡긴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수임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용관계가 있다 없다라는 점을 판단함에 있어 가지고 당사자 간에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하는 이런 관계가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사용관계가 또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로서 이게 도급인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A가 도급인이고 B가 수급인입니다. 그리고 B가 뭐 다른 사람 C를 고용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자기가 맡은 일을 C한테 하도급 주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B의 잘못으로 인해서 C가 이렇게 다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 이렇게 고용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C의 잘못으로 D가 다치게 되는데 또 이런 경우에, 뭐 B나 A가, 문제되는, B나 A의 책임이 문제되는 이런 경우를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도급 계약인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렇게, 단순히 원도급과 도급 그러니까 그 도급인과 수급인만 있고 수급인에게 피용자가 있는 뭐 이런 경우라든지 또는 뭐 수급인만 있고 그 수급인의 행위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라든지 뭐 종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통상 우리가 도급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도급 계약에서는 수급인이 독립성을 이렇게 보장받으면서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는 것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도급 계약에서는 뭐 지휘 종속의 관계에 있다 또는 뭐 지휘 감독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지휘 감독의 관계가 없는 도급 계약에 기초했는데 이 사용 관계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문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뭐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건설 현장 생각해 보시면 많이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건설 현장 가면 하도급도 있고 뭐 다시 재하도급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현장 안에서 또 일하는 여러 뭐 인부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관계인데 만약에 공사장에서 누군가가 다쳤다 또는 뭐 공사장 안에서 다친 게 아니고 또 뭐 지나가는 행인이 다쳤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그 사업 시공자가 있을 것이고 또 뭐 시행자란 개념도 있을 것이고 이럴 것인데 그런 관계들은 부분적으로는 고용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도급 관계이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원 도급인이나 원 수급인의 어떤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756조에서는 지금 사용자 책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757조에서는 도급인의 책임에 대해서 또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어요. 사실은 도급 관계에 있어 가지고도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가지고 다소의 뭐 어떤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전혀 그런 가능성이 배제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뭐 기본적으로 수급인이 독립성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완성하지만 도급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급인이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도급인 입장에서 수급인에게 얼마든지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단지 이제 그런 지시가 잘못됐을 때 결국 뭐 나중에 결과적으로 일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수급인 입장에서는 담보 책임도 면하게 되는 뭐 이런 결과가 초래되죠. 그런데 이제 757조에서는 그런 지시 과정에서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수급인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도급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래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 이거는 뭐 지휘를 한다, 감독을 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지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지시를 했는데 그런 지시 과정에서 중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757조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사 현장 같은 게 문제가 됐을 때는 중과실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 사실 중과실 인정되는 건 뭐 아주 어렵겠죠. 뭐 중과실을 어느 정도 돼야 중과실이 고의에 준하는 게 이제 중과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중과실 인정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 도급 관계에서는 독자적으로 수급인이 독립성을 갖고 일을 완성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도급인이 중과실 인정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만약에 이 757조의 근거로 757조를 근거로 해서 이런 사안들을 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식의 피해자들이 생겼을 때 요 도급인이 책임을 묻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도 어떻게 보면 우리 법원이 나름대로 어떤 조작을 좀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용 관계가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건설 현장에서의 어떤 각종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도급인 입장에서는 사용자 책임을 지금 현재 우리 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거는 우리 판례가 많은 사례들에서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많은 사례들에서 도급인의 책임을 757조로 해결하지 않고 756조의 사용자 책임으로 해결을 합니다만은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사용관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휘하고 감독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사실 공사 현장 같은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공사 현장에서 지휘하고 감독하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중요한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감리죠, 감리. 감리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감리 같은 경우도 이런 사용자 책임을 지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감리라고 하는 거는 설계 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어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감리의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도급 관계에 있는 사람, 도급 관계에 있는 자 중에서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런 경우에
사용자 책임을 원래 물으면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관계에서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 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사용 관계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걸 근거로 해서 756조에 근거해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라는 것이고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리적인 감독, 감리적인 감독만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756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앞에서 잠시 언급한 내용 중에, 언급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명의 대여자. 자, 명의를 대여한 경우, 명의를 대여한 경우, 사실은 명의를 대여한다. 사실 뭐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실 금지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명의 대여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 명의 대여자가, 뭐 명의를 대여하고 일정한 뭐 수수료를 받으면서 또는 뭐 대가를 받으면서, 자격 없는 사람이 그 명의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이런 걸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뭐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경우. 자, 그런 경우에, 그 사업을 갖다가, 그 명의를 대여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또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의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자, 그런 경우에 이 명의 대여자가, 사용자 책임을 지느냐. 요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도, 법원의 태도가 완전히 일치한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이 명의 대여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법원의 일반적인 어떤 경향이다라고 할 때는 이 명의 대여자도 사용자로서의 이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명의 대여자도 사용자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말고도 또 실무에서 요즘 사실 우리가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사정 중에 하나가 자동차 지입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뭐 보통 지입 회사가 있고 지입 차주가 있고 또 지입 차주가 사실 건설 중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경우에는 지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화된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입 회사가 있고 지입 차주가 있을 것이고 또는 거기에 또 딸려가지고 일하는 노무자 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입 차주라든지 또는 지입 차주와 함께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지입 회사 같은 경우에서, 사용자 책임을 지는가, 안 지는가, 이런 게 문제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사안들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 법원은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용자 책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물론 그런 모든 사안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사용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사용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을 부리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지휘 감독 관계만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는 점이 사용 관계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사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라는 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건으로서, 피용자가 이 사무집행과 관련해서 이 손해를 다른 사람에게 끼쳐야 된다. 사무집행과 관련해서, 손해를 다른 사람에게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조문에서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무집행의 과정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사무집행의 과정이냐 아니냐, 또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다, 아닌 것이다,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흔히 외형이론이라고 하죠. 외형이론이라고 하는데, 외형상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볼 때, 그럴 경우에는,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서 이렇게 봐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사무집행, 물론 뭐 판단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외형 이론에 입각해서 해결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뭐 관련 사례로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여러분들 중에 주식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주식하다 보면은 시세 조정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보통 보면은 어느 증권사에 가서 자금을 맡겨놓고 보통 그 담당자한테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뭐 어떤 게 좋겠습니까?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증권회사 직원이 뭐 어떤 종목이 말이야 어느 다른 뭐 증권사에 있는 팀에서 지금 어쨌든 뭐 작전 들어가는데 한번 사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결국 투자자한테 이렇게 상담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이라서 그 사람 말을 믿고 이제 샀는데 결국 나중에 뭐 이렇게, 결과가 안 좋았겠죠. 자, 그럴 경우에, 지금 그 증권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사람, 자체는, 증권회사 직원 자체는 그 투자자한테 상담해 주는 거, 뭐 이 자체가 사실 일이죠. 업무죠. 업무인데, 따라서 이제 그래서 이런저런 주식을 뭐 한번 사보십시오. 권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정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것인데, 실제로 이런 어떤 사무집행 관련성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쨌든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함에 있어 가지고도 결국은 종국적으로 발생할 어떤 뭐 손해라든지 위험이라든지 또는 그런 손해 발생이라든지 위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은 우리 법원이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안들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 법원에서 사용자 책임을 부정한 어떤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뭐 사무집행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조금 전에 뭐 증권회사 사례를 들었습니다만은 뭐 실제로 이렇게 사건이 문제화됐었을 때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종전에 우리 법원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로 이렇게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인데요. 종래 우리 법원에서 사무집행 행위에 포함된다라고 본 어떤 그런 사례들을 보면요. 학교법인에 있어서 학교장이 이 개인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뭐 학교 이름으로 이렇게 돈을 빌린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결국 학교가 사용자로 책임을 지겠는가 말겠는가 이런 게 이제 문제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사례들에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로운 일로 군용차를 운전한 경우, 뭐 그런 경우에도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사무집행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본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에 있어 가지고 격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총무부장이 조합 명의로 약속금을 발행한 경우, 뭐 그런 경우에도 조합의 업무 집행으로 본 어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용자가 사용자 명의의 어음을 위조한 경우, 뭐 그런 경우에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에 있어서 격리과장이 위조 수표를 발행한 경우, 뭐 그런 경우에서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들 사무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어떤 그런 내용들을 연상을 하시면서 외형 이론에 입각해서 사무집행 관련성을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무집행 관련성과 관련해 가지고 외형 이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피용자의 어떤 업무 행위 자체가 직무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떤 피용자의 행위 자체가 사무집행 관련성이 없다는 걸 알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건으로서 이게 피용자의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가,
요게 문제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피용자의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되겠는가?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 행위가 돼야만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인데요. 요거는 뭐 결국은 그 앞에서 우리가 사용자 책임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뭐 자기 책임이냐 대위 책임이냐 뭐 이런 것 이런 점에 있어서 논란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자기 책임이다라고 보는 견해, 사용자 책임을 자기 책임이다라고 보는 견해는 피용자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 요건 갖출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대위 책임이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용자의 행위 자체도 불법 행위를 구성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3자에게 당연히 그 손해가 발생했어야 되겠죠.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요때 제3자는 사용자하고 피용자 이외의 모든 자입니다. 사용자하고 피용자 이외의 모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건설 현장 이야기했는데, 건설 현장 이야기하면서 뭐 인부들이 여러 명이니까 고용되어 있을 수 있죠. 고용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잘못해가지고 다른 어떤 인부에게 신체적 상해 및 기타 뭐 손해를 이렇게 입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이 사용자 책임에서 법적 성질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사용자에게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사용자에게 면책 사유가 있다 없다 이 문제는 사용자가 반정을 들어야 되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법원에서 이 사용자 책임의 면책 가능성까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조문에서도 사용자 책임에 있어 가지고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있어서 과책 없음을 이렇게 반정하는 경우에 책임을 면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얼마든지 자기가 반정을 들어서 자기가 면책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이거는 배제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사실은 실무상으로 보면 우리 법원이 사용자 책임의 면책 사유 인정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용자 책임에 문제된 사안들에 있어 가지고 완전 면책을 인정한 이런 경우는 아예 없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사용자 책임이 거의 무과실 책임 정도로 이렇게 운용되고 있는 그런 식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요건들이 갖춰지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법원의 태도에 따른다면 면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런 책임이 성립되었을 때 배상 의무자, 누가 배상 의무자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런 배상 의무자와 관련해 가지고 756조 1항, 그다음에 756조 2항에서 보면 사용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리 감독자, 대리 감독자도 이렇게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건 이 대리 감독자와 관련해 가지고 요거는 말 그대로 우리 조문에서 사용자의 가름에서 사무를 감독하는 자죠. 따라서 어쨌든 단위 작업장이라든지 또는 단위 시설에 있어 가지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장장이라든지 현장 소장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대리 감독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중간 감독자 계층들 그런 사람들은 이 대리 감독자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사용자, 대리 감독자 요 두 사람의 책임 자체가 제3자인 피해자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될 수가 있는데, 요 두 사람의 책임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가 감독자 책임, 그러니까 책임 능력이 있든 책임 능력 없든 감독자 책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쪽에서 이야기했던 감독 의무자하고, 법정 감독 의무자하고 대리 감독자,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 유사한 이야기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사용자하고 대리 감독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 두 사람 다, 피해자에 대해서, 책임을 평균적으로 이렇게 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따라서 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뭐 그런 어떤 측면에 입각했을 때 피해자에 대해서는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사용자 책임이 문제됐을 때 배상 의무자는 사용자하고 대리감독자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피용자가 뭐 완전히 피해자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 이 말은 아니죠. 그래서 피용자도 당연히 이런 어떤 사용자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서 피용자도 책임을 질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뭐 피용자가 이제 변제 자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문제되는 어떤 이런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바로 그냥 사용자 책임을 물으면 된다는 것이고, 그 사용자는 또 우리 법에서는 피용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 뭐 요 자체가 힘든, 현실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기가 힘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건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피용자의 어떤 기업 내에서의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구상권 행사한다면 만약에 그 피용자 더 이상 그 회사에 근무 안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기업에 끼치는 손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구상권 행사 못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상권과 관련된 내용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 법원의 태도 중에서도 비록 이 대부분 판례는 아니고 하급심 판례이긴 합니다만은 사용자가 피용자한테 대해 가지고 구상권 행사했을 때 구상권 행사 자체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사례들도 주목이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어떤 지금 사용자 책임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뭐 주로 요건 면에서 뭐 사용 관계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내용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어떤 그런 사례들,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실무상으로도 많이 문제되는 어떤 그런 사안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은 실무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좀 숙지를 해둘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이번 시간에서는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등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